이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사연구실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공인회계사회 조세 담당 연구위원인 이태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유사한 이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한 서너 번 온 것 같은데요. 매번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뭐 와서 똑같은 게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그런 자리라서 어쨌든 빨리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저는 저희들이 이제 뭐 하도 이제 뭐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의견 제출을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공인회계사 회 입장에서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인회계사의 세무 업무 수행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행 그 조세 소위에 올라가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어떤 게 올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오늘 어떻게 우리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회계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Certified Accountant, 이 어카운턴트를 보시면은 뭐 이런 회계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거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내가 예전에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왼쪽에는 계산기를 놓고 오른쪽에는 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니터에는 저게 잘 안 보이지만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를 보고서 내가 계산이 맞는지 보고 그거를 장부에 기록하는 게 이게 이제 어카운턴트, 회계사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이어 월 어토니, 어토니하고 로이어하고 뭐 비슷한 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변호사들은 보면은 계산기가 없습니다. 계산기도 없고 인보이스도 없고 옆에 보면은 저울이 있어요. 저울하고 이 판결 방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그 저울을 가지고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뭐 정의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판례를 보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하고 뭐 여기 Certified Accountant는 세무사도 폭넓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업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업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느 것이 이 회계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가 어느 쪽에 그 왼쪽인지 오른쪽에 어느 쪽에 맞는 업무인지는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립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어떤 그 세무 업무를 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가 공인회계사법 2조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1호에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그리고 폭넓게 또 법인 설립 등에 대한 회계에서 회계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1호에 배타적, 독점적 업무로 1호에 되어 있고요. 또 2호에는 공인회계사법, 과거 계리사법이 생겼을 당시부터 세무대리로 본연의 직무로서 세무대리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호에 이제 그 부대되는 업무가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인회계사는 뭐 세무사법에 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그거는 그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원초적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다른 자격사하고 그 부분은 좀 다르다. 세무사법에 구속되지 않고 세무사법에서는 그냥 확인만 해주는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세무행정 차원에서 확인만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공인회계사 등록자 현황이 2만 1,000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 공인회계사들이 배출하다 보니까 공인회계사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휴업 회계사들이 한 7,5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뭐 그러면 공인회계사 업무를 안 하는 분들이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외부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이 업계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한 2만 명 가량은 세무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감사 업무 하는 거 아니냐? 감사 업무는 뭐 잘 아시다시피 회계법인 초반기에 그 회계감사 업무 하시고, 대부분 이제 로컬 회계법인이라든지 감사반으로 가시면은 다 세무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통계를 보면은 세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정반 소속의 조정반으로 들어가야 이제 기본적으로 세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31일 현재 14,000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무사도 이 정도 숫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 세무 업무 시장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떤 뭐 다른 자격사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세무 시장 자체는 좀 포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헌법 불합치 판결의 결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되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그 판결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정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는데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에 세무대리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치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 금지에 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 일률적으로 통째로 금지한 게 이 헌법의 유연성의 취지고, 그러고 이제 그 국회에다 명령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세무대리의 범위, 세무대리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라 했고,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판단해라. 2번째,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간의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는 뭐 그게 이제 찬성 반대냐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 1호라고 봅니다. 세무 대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이 필요한가 이거를 고려를 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라 이렇게 결정한 게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내용입니다. 제가 요 워딩은 확인을 했으니까 뭐 실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세무사법 개정안 요지를 보면은 지금 하나가 더 올라가고 지금 3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양경숙 위원 대표 발의안은 장부 작성 대행 및 상실 신고 확인은 제외하고 세무 조정 업무는 3개월 이상 그 실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변호사가 하라 이런 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양경숙 위원이 낸 거고요. 그다음에 양정숙 위원, 양정숙 뭐 저는 처음에는 이게 헷갈렸는데 어쨌든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실무 교육 없이 모든 세무대를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전주의 의원이라는 분이 최근에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에 모든 세무대를 허용해라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 회계 전문직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세계 관련 사무에 속하는 회계 장부 작성,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전문 자격사 제도 및 성실 기장을 통한 세무 행정에 근간을 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회계는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경제활동, 기업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 이용자 및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그다음에 재무회계라는 게 다른 말로 이제 기업회계고요. 관리회계,
관리에게는 기업 내부에서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회계고요. 세무회계라는 말을 이제 텍스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무회계를 이제 세법에 있는 회계 원칙을 이제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법의 어떤 게 아니라 세법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법이 뭐 감가상각 방법이 세법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회계 기준에는 뭐 후입선출법을 인정 안 하는데 세법에는 뭐 특별하게 뭐 후입선출법을 인정한다든지 인정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세법 고유의 어떤 그런 통일성을 위해서 인정 회계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 얘기하는 게 이제 세무회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아니라 세무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장하는 장부 작성 대행 업무. 그 장부 작성 대행 업무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자꾸만 이제 장부 작성 업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거다.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부 작성 대행 업무고 그 내용을 이제 스스로 정부에게 확인하는 거. 내가 이렇게 장부를 작성했어 해서 내 책임으로 작성했어 하는 게 이제 성실신고 확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작성된 기장된 내용에 따라서 세법에 있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업무가 이제 회계 세무 조정 업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업무로 이렇게 보는데 이 전체가 다 이게 뭐 법률 사무라고 주장을 일부 하시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회계 사무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복식부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부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기. 회계 원리에 보면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업을 했습니다. 공업을 해갖고 대학교 1학년 때 회계 원리가 필수인데 그 듣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게 차변 대변 이게 왜 있지? 그다음에 왜 이런 분계를 하지?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데 한 1년을 꼬른 것 같습니다. 1년 꼴고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서 다음에 재수강해서 그거를 합격을 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까지 했는데 그 개념 기초 개념 아는데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뭐 컴퓨터에 입력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은 그 기계는 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감독하거나 그거를 지시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입력은 단순히 뭐 여직원도 하고 그런 초등생도 입력하면 입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문가가 회계를 안다는 거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게 맞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 분계가 됐는지 누락이 없는지 이게 비정상적인지 뭐 예를 들어서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전문가에게 그런 요구까지 합니다. 징계할 때 세금계산서가 뭐 100억짜리가 갑자기 끊겼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거래에서 이게 나온 건지 그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도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해서 그거 안 했으면 넌 전문가로서의 책임 안 한 거기 때문에 징계받아라. 그래서 세무사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입력이 아니라 어떤 그 원리를 알고 논리를 알고 그다음에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이게 부기가 가능한 거지 부기를 그냥 키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복식 부기는 뭐 회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탈리아의 이제 파치올리니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했고 이게 이제 뭐 여기 이제 거래 8요소 해서 이제 차변 대변 동시에 올라가서 그게 모든 거래를 그거를 합산을 해서 장부가 만들어지고 손익계산서 대차제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해서 기업의 이제 그 재무제표 작성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뭐 기장이나 장부 작성에 대응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제가 회계학을 한 사람으로서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장부 자체라는 것도 지금 그 재무제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작성에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회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업에 가면은 분계장,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뭐 전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회계감사 처음에 나가면은
대차대조표 시산표에 있는 숫자를 장부하고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그다음에 장부의 매월 변동사항이라든지 1년치 변동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재무보고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장부 작성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거래되는 거 그냥 입력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장부 작성은 결국에는 수정 분계, 결산 분계를 통해서 수정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수정을 시산표가 결국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그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게 장부예요. 그러면 장부는 그러면은 어느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느냐? 아까 뭐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상장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외감 대상은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저희 외감 대상 이하의 중소기업은 그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거래되는 거 그냥 단순히 입력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이고, 그거를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전표라든지 장부 작성이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기준에 따른 그런 결산 분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 부구에서는 굉장히 그 회계의 어떤 전문가의 전문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장부 작성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는 2011년도에 이제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과거의 상법에는 기업의 기준하고 상이한 그런 그 규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에게 어떤 그런 빠른 개정 속도를 법이라는 거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연 자산이 있질 않나, 뭐 창업비라든지 뭐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상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상법의 어떤 처리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법이라는 게 법의 어떤 회계 규범력이 상실하다 보니까 아예 상법에 이제 회계 규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해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그 회계 관행 이외의 것은 그 한국채택 기업회계 기준, 그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그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 영역은, 회계 영역은 법률의 영역에서 이미 2011년도에 벗어나고 실무자의 어떤 실무 관행이라든지 회계의 어떤 전문가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 해석이 요구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이 10분. 제가 아까 시간을 지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뭐 말씀 상장법인 같은 경우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법인세법에 보면은 이 장부 작성 의무가 모든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만약에 허용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계 전문성이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법인에 대해서 회계 업무를 부여하는, 회계 수행관을 부여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보시면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업무 수행 요건에 보면은 응시 자격 요건 1차 시험, 2차 시험, 실무 수습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시험 보기 전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학점 12학점을 들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1차 시험으로 회계학 세법 개론을 들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으로 재무회계, 회계, 원가회계 세법을 또 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실무 수습을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100시간 이상 연수를 하고 이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에는 2년 이상, 20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전문성을 갖춰갖고 회계 업무를 하는 그 공인회계사하고 그냥 뭐 저기 자동으로 받아갖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게 전문 자격사 제도라는 것이 전문성과 능력에 기초하여 이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 전문직이 아닌 변호사의 회계 업무 수행은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온 회계 투명성 및 세원 투명성 제고 노력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회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납세자에게 결국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인세 소득세는 세무 조정도 중요하지만은 결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 엄격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원 투명성이라는 것은 엄정한 결산 절차에 의한 회계 장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특히 그 별도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 및 외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부실 장부 작성으로 인한 조사의 피해가 굉장히 만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직의 성실한 회계 장부 작성 및 확인이 필수 불가결하다. 근데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은 그 회계 변호사의 경우에는 회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회계 장부 작성 대행 업무,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사무장에게 일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세무 대리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회계 세무직 전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공신력이 실추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회계 업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한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 회계사하고 세무사의 어떤 회계 전문성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범국가적 과제로서 강화했던 회계 투명성 및 세원 투명성을 다시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부실 장부 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이게 지금 현재 그 장부작 거짓 기장하면은 과소납부액의 40%를 좀 가산세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계장부 작성 업무하고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로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